내가 사준 건물에서 나는 쫓겨났습니다. 내가 사준 상가 건물에서 며느리는 나를 차가운 지하방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이라는 놈은 그 곁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눈물 대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내 인생의 결실을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30년간 시장 바닥에서 겨울엔 손마디가 터지고 여름엔 땀띠가 온몸을 덮어도 악착같이 모은 돈. 그렇게 마련한 상가 건물을 아들 결혼할 때 아무 조건 없이 넘겨줬습니다. 평생 극진히 모시겠습니다라던 며느리의 그 눈물이 진심인 줄 알았죠. 하지만 명의가 넘어간 지 채 한 달도 안 돼 제 짐은 이미 지하방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이제 저희 드레스룸으로 쓸 거예요. 곰팡이 냄새 진동하고 햇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그곳이 제 거처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건물을 넘길 때 부담부 증여와 효도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뒀다는 거요. 오늘 이야기는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려 고민하시는 전국의 모든 부모님께 드리는 제 마지막 경고이자 기록입니다. 사람은 돈을 쥐어주는 순간 그 본색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평생 남에게 폐 한 번 끼치지 않고 살아온 그저 그런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평범하다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1970년대 초반 22살의 저는 시골 작은 마을에서 올라온 촌뜨기에 불과했습니다. 손에 쥔 거라곤 보따리 하나뿐이었고 머릿속엔 막연한 희망 하나만 가득했죠. 서울 가면 뭐라도 되겠지.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기차에 몸을 실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역에 내린 첫날, 저는 그 많은 사람들과 높은 건물들에 압도당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주머니 속 돈은 고작 5,000원. 그나마도 고향에서 어머니가 손수 싸주신 쌀을 팔아 만든 돈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단 사흘 만에 바닥났고 저는 남의 집 식모살이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근신히 버텨야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던 어느 날 저는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뱅이였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서울 땅에서 성공할 거요. 당신만 믿고 따라와 주시오. 청혼이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웠던 그 말에 저는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우리는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이불 한 채, 냄비 하나,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만으로요. 결혼 후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저는 식당 설거지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은 고작 몇백 원. 그 적은 돈을 모으기 위해 저희 부부는 하루 두 끼로 연명했습니다. 점심은 굶고 저녁은 라면 한 개를 나눠 먹었죠. 가끔 남편이 현장에서 얻어오는 빵 한 조각이 그날의 유일한 간식이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참읍시다. 우리 꼭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의 그 말을 믿고 저는 갈라진 손으로 설거지통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1976년 봄, 우리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고향 선배가 경동시장 근처에서 작은 좌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 자리를 저희에게 넘겨준 겁니다. 권리금 50만 원만 주면 돼. 그것도 나눠 갚아도 좋아.
당시 50만 원이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지만 저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그동안 모아둔 쥐꼬리만 한 저축을 다 털어 겨우 계약금을 마련했죠. 그렇게 시작된 경동시장에서의 장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파는 건 채소와 과일이었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 노량진 청가물 시장으로 달려가 물건을 떼어왔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지게에 지고 비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던 그 시절, 제 허리는 늘 욱신거렸고 어깨는 멍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건을 떼어와도 제대로 팔지 못해 썩히기 일쑤였고 단골 손님도 없어 하루 종일 좌판을 지키고 앉아 있어도 수입은 고작 1,000원, 2,000원에 불과했죠.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밤마다 그런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남편도 지쳐 보였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그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버텼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른 좌판들과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팔아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아직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일어나 노량진으로 향했죠. 제일 먼저 도착하면 가장 싱싱한 물건을 고를 수 있었고 가격도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준비를 끝내고 좌판을 펼쳐놓으면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제 단골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물건이 제일 싱싱해요. 한 손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칭찬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 저는 더욱 악착같이 일했죠. 겨울이면 손이 꽁꽁 얼어붙어 물건을 짚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장갑을 끼면 채소를 다루기 불편해서 저는 맨손으로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손마디가 터져 피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밤이면 손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꽁꽁 싸매야 했죠.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같은 고통이 반복되었지만 저는 절대 쉬지 않았습니다. 여름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온몸에 땀띠가 돋았고 등과 허벅지는 온통 짓무르기 일쑤였죠. 모기와 파리는 끊임없이 달려들었고 생선 장수 옆자리라 비린내까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하루도 빠짐없이 좌판 앞에 앉았죠.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네. 주변 상인들도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1978년 드디어 저희는 좌판에서 벗어나 작은 점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평 남짓한 작은 가게였지만 저희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죠.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와 더위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좀 편해졌다며 환하게 웃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점포를 얻었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점포 월세는 10만 원. 당시로서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매달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죠.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명절에도 일요일에도 심지어 제 생일에도 가게를 닫은 적이 없었어요. 오늘 쉬면 내일 먹을 게 없어. 그게 저희의 신조였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티자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건 종류도 늘리고 단골 손님들도 확고하게 자리 잡았죠. 1983년쯤엔 월세가 아닌 전세로 가게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 300만 원을 마련하는데 또다시 1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월세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무렵 저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어요. 병원에서 그 작은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게 하겠어. 그날 밤 남편과 제가 나눈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배고픔도 추위도 무시도 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아들이 태어난 후 저는 더욱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장사를 했어요. 등에서 아들이 울면 젖을 물리고 잠들면 다시 물건을 팔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지금 이 고생이 훗날 아들에게 편안한 삶을 만들어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아들이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자 저는 근처에서 제일 좋다는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한 달 원비가 5만 원이나 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제대로 교육받아야 해. 그게 제 고집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경동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번창했습니다. 저희 가게도 덩달아 성장했죠. 이제는 직원 2명을 둘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을 넘기는 날도 생겼어요. 처음 좌판을 시작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숫자였죠. 남편은 이제 좀 살만한 애라며 웃었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 학원비가 더 들 테고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장사로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외식은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아들 생일 때만 했고 옷은 시장에서 떨이로 나온 걸 샀죠. 화장품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시간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은 전부 은행에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이 돈으로 우리 가게 건물을 사는 거야.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경동시장 근처에 작은 상가 건물이 매물로 나온 겁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지만 위치가 좋아서 임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었죠. 가격은 1억 5천만 원. 저희가 15년 동안 모은 돈이 딱 1억이었습니다. 부족한 5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죠. 이제 우리도 건물주가 되는 거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샀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은행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고 건물 관리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세입자가 나가면 공실 기간 동안은 수입이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장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는 남편이 맡고 저는 계속 가게를 운영했어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 저는 몸이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는 디스크가 왔고 무릎은 연골이 닳아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죠. 병원에 가면 의사는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미뤘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이 더 중요했죠.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그 여파로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죠. 손님이 뚝 끊기고 물건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았고 제 주변 지인들도 하나둘 파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이제 끝인가? 밤마다 남편과 불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추고
물건지를 더 높여 손님들의 신뢰를 지켰죠. 그 힘든 시기를 버틴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정직이었어요. 저는 절대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상한 물건은 과감히 버리고 신선한 것만 팔았죠. 덤도 넉넉히 얹어 주었고 손님이 무거워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 주기도 했습니다. 저 집은 믿을 수 있어. 그런 입소문이 퍼지면서 IMF 시기에도 저희 가게는 꾸준히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자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건물 가치도 덩달아 올랐죠. 1억 5천만 원에 샀던 건물이 이제 3억이 넘는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저는 그저 멍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기까지 온 거야? 남편과 둘이 조용히 손을 맞잡았죠.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비로소 조금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곧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고 저는 또다시 일어서야 했죠. 결혼 자금도 마련해줘야 했고 신혼집도 준비해줘야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아들 결혼만 시키면 이제 정말 쉴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2살 촌뜨기 처녀였던 제가 어느새 50살을 훌쩍 넘긴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제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허리는 더 이상 곧게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조금만 걸어도 아팠어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해냈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 건물 소유권 등본을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 얼어붙은 손으로 채소를 다듬던 기억, 여름 떼약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며 손님을 맞이하던 순간들, 아들을 업고 젖을 물리면서도 장사를 멈추지 않았던 그 악착 같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결정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건물을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했을 때 단순히 재산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 전부를 넘겨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내 엄마의 30년이 녹아있단다. 부디 소중히 여기고 내 삶의 밑거름으로 삼아라. 그렇게 당부하며 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명의를 넘겨주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온 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죠. 30년을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게 이제 그 아들을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는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우리 아들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편에선 묘한 상실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될 그 여자는 첫인상부터 참 단정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인사하는 태도까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이 괜찮은 여자를 만났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의 본성이란 건 결혼 전에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첫 만남 이후 지연이는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손에 과일이며 떡이며 선물을 들고 왔죠. 어머님,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늘 웃으며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서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설거지를 도와주고 청소도 거들었으며 제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가씨구나. 저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열어갔죠. 어느 날 지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제 친엄마처럼 모시고 싶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불쌍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마음에 저는 그녀를 더욱 감싸 안고 싶었습니다. 그래, 내가 내 엄마가 되어줄게.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복 받았어. 저런 착한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아.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받은 목돈과 제가 마련해준 자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죠. 저는 가전제품부터 가구까지 하나하나 직접 골라주었습니다. 이건 좋은 거야. 오래 쓸 수 있어. 제 평생 시장 바닥에서 단련된 눈썰미로 가장 좋은 물건들을 골라냈죠. 지연이는 제 옆에서 연신 어머님 감사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기특해 보이던지요. 결혼식 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턱시도를 차려입은 아들이 신부를 맞이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새벽 시장에서 손이 얼어붙도록 일하던 날들, 아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저녁도 거른 채 밤늦게까지 장사하던 순간들, 그 모든 고생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어엿한 가장이 되는구나. 피로 연장에서 지연이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며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세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그녀의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평생 시장 바닥에서 살아온 제가 이런 화려한 자리에 있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여기까지 키웠어. 그 뿌듯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젊은 부부는 새 보금자리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 집을 방문해 반찬을 만들어주고 청소를 도왔어요. 지연이는 늘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라며 말렸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다 하려면 힘들 테니까요. 아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혼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어머님, 저희 전세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요. 아이를 가지려면 방이 하나 더 필요한데 지금 형편으로는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가 어려워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정도 문제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죠. 그래, 그럼 내가 보증금 좀 보태줄까?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더듬거리자 지연이가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가 어머님 건물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러면 저희가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수 있거든요. 물론 어머님은 계속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하시고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건물을 물려달라고? 그것도 결혼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된 며느리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상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죽으면 아들에게 갈 건물이고 미리 명의를 넘겨주면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다는 아들의 설명도 일리가 있었죠. 게다가 임대료는 계속 제가 받는다고 했으니 제 노후 생활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준비해 볼게. 제 대답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지연이는 벌떡 일어나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머님께 정말 잘할게요. 평생 극진히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죠.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증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법무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부담부 증여나 조건부 증여는 고려해 보셨나요? 나중에 혹시라도 있을 문제를 대비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깔끔하게 넘겨줄래요. 제 자식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하지만 법무사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 문제로 법정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 부양 의무에 대한 조항이라도 넣으시는 게. 그의 말에 저는 조금 불쾌했습니다. 제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효자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그냥 증여 계약서만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법무사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재산 문제로 법정에 간다. 설마 우리 아들이? 아니야, 절대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괜한 불안감이 자꾸만 엄습해왔죠. 며칠 후 저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였죠. 법무사는 저희 부부를 보더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다행입니다.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부담부 증여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지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비를 드린다든지 하는 조건을 붙이는 거죠.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인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그걸로 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과하게는 말고 그냥 기본적인 부양 의무 정도만요.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제 아들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저희 부부를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증여 절차가 완료되던 날 저희는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죠. 지연이는 그날도 한없이 밝고 상냥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죠. 지연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니? 그냥 너희가 행복하게만 살면
그걸로 충분해. 아들도 감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건물주가 되었고 며느리도 효부이니 우리 노후는 안심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는 걸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증여 후 처음 몇 달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여전히 자주 찾아왔고 지연이는 늘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을 가져왔죠. 어머님, 이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뻤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착하다. 어쩜 이렇게 요리도 잘하니?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번에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 했어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요. 저는 그래도 된다고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는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죠. 저는 집들이 선물로 공기청정기를 사들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멋졌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으며 한강이 보이는 전망까지 훌륭했죠. 지연이는 신이 나서 집 안 곳곳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안방이고요. 여기는 아이 방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 드레스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괜히 뿌듯했죠. 내가 준 건물 덕분에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된 건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미묘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전화를 걸면 지연이가 받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 하며 반갑게 받던 목소리가 이제는 네, 어머님하고 건조하게 바뀌었죠. 저는 처음에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오던 아들이 이제는 한 달에 1번 올까 말까 했죠. 제가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니? 라고 물으면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미안해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젊은 사람들 바쁜 거야 당연하지 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어느 날 저는 건물 임대료를 받으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여할 때 약속하기를 매달 임대료는 제 통장으로 넣어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그 달에는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이번 달 임대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제 말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은 건물 수리비가 많이 나가서 좀 늦어질 것 같아. 다음 달에 같이 넣어줄게.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달에도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죠. 아들아, 지난달이랑 이번 달 임대료 언제 넣어줄 수 있니? 그러자 이번에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요즘 저희가 대출 이자 갚는 게 너무 빠듯해서 1~2달만 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꼭 드릴게요. 지연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대출 받아서 집을 샀으니 힘들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석 달째, 넉 달째가 되어도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아들도 며느리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과 함께 아들 집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 좀 하시죠. 예전 같으면 어머님 왔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며 반겼을 텐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게 임대료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건물이 이제 저희 거잖아요. 임대료를 왜 어머님께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증여할 때 임대료는 우리가 받기로 했잖아. 제 목소리가 커지자 안에 있던 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집에 와서 큰 소리 치면 어떡해? 아들의 말에 저는 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내 엄마한테 큰 소리 친다고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약속 안 지켜놓고? 하지만 아들은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 눈치만 보면서 말이죠. 지연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거기다 관리비, 생활비까지 하면 임대료를 드릴 여력이 없어요. 어머님도 이해 좀 해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남처럼 안희적처럼 대하는 차가운 목소리였죠. 저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과 저는 말없이 서 있었죠. 1층에 내려서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우리 건물 준 게 잘못이야?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후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해봐야 받지도 않고 받아도 차가운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이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죠. 어느 날 저녁 예고도 없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는 반가우면서도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제 말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원래 그런 애가 아니야. 아들은 며느리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쓰라렸죠. 제 아들이 엄마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넌 뭐하러 왔니?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말했죠. 엄마,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팔까 생각 중이야. 요즘 건물값이 많이 올라서 팔면 대출도 다 갚고 더 좋은 데로 이사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건물을 판다고? 제 30년의 땀과 눈물이 서린 그 건물을?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엄마, 왜 그래? 이제 내 건물인데 내가 팔든 말든 내 마음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아들 건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야, 너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말은 계속했죠. 엄마, 건물 팔아서 3억 정도 남으면 그 중에 5천만 원은 엄마 아빠 드릴게. 그걸로 노후 준비하시면 되잖아. 5천만 원. 30년을 바쳐 일군 건물을 팔아서 고작 5천만 원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제 소리에 놀란 아들은 황급히 집을 나갔죠.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손이 얼어붙어도 무릎이 닳아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울지 않았던 제가 그날 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결정은 이미 났습니다. 다음 주에 건물 매매 계약 들어갑니다. 참고하세요. 단 3줄의 차가운 문자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실게요라던 그 달콤한 말이 얼마나 무서운 독약이었는지를, 그리고 제가 얼마나 순진하게 그 독약을 삼켰는지를요. 건물 매매 계약이 진행된다는 문자를 받은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죠. 남편은 제 옆에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쩌면 좋아? 그 건물을 정말 빼앗기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아들 명의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가도 돼? 묻지도 않고 오겠다는 투였죠. 저는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1시간 후 아들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이와 함께였죠. 두 사람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뭔 말을 하려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갔죠. 건물을 팔겠다는 최종 통보일 거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건물을 팔지 않기로 했어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다음 문장에서 산산조각이 났죠. 대신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직접 들어가 살기로 했어요. 1층은 카페로 운영하고 2층은 저희 주거 공간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이 그 뒤를 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지하로 이사 가는 게 어때? 거기도 방 하나 만들면 충분히 지낼 만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하? 지금 제 아들이 저더러 지하로 가라고 한 겁니까? 제가 30년을 바쳐 일군 건물의 지하실로 말입니까?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슬픔 때문이었는지 구분이 안 됐죠. 지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무표정한 얼굴로요. 어머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 이제 저희 거잖아요. 저희가 2층에서 살면 관리도 편하고 카페 운영하기도 좋아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연세도 있으시니 계단 오르내리는 것보다 지하가 더 편하실 거예요. 거기도 화장실 만들고 작은 주방 설치하면 충분히 살만해요. 충분히 살만하다고?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희가 가봤니? 그 지하가 어떤 곳인지? 곰팡이 냄새 진동하고 햇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창고 같은 곳이야. 거기가 사람 사는 곳이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눈치만 보고 있었죠. 아들아.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정말 내 엄마를 지하로 보낼 거니? 너를 낳아 키운 엄마를 30년 동안 손마디가 터져도 너 학원비 벌려고 새벽같이 일어나던 엄마를 지하 창고로 보낼 거냐고. 제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싫으시면 나가셔도 돼요.
저희가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 나이에 월세 구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것보다는 지하라도 있는 게 낫지 않나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입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하지만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나갈게. 하지만 기억해라. 오늘 너희가 한 이 짓을. 그리고 저는 그들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며칠 후 이삿짐 센터 트럭이 저희 집 앞에 섰어요. 아들이 보낸 거였습니다. 기사들이 올라와 말했죠. 사장님이 오늘 안으로 짐 빼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짐을 제가 산 건물에서 빼야 한다니.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에 갑자기 월세를 구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없었죠. 결국 저는 지하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고 대책을 세워야 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을 제 손으로 마련한 그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을 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좁았으며 손잡이도 제대로 없었죠. 한쪽 무릎이 안 좋은 남편은 거의 기어서 내려갔어요. 조심해, 여보. 천천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하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어요. 벽면 곳곳에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천장은 낮아서 남편은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조금만 고개를 들면 머리가 천장에 부딪혔거든요. 창문이라고 할 만한 건 작은 환기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땅 높이에 있어서 햇빛은커녕 발소리와 차 소리만 들려왔어요. 불을 켜야만 뭐가 보이는 공간이었죠. 이곳이 앞으로 제가 살아야 할 곳이라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 앉아 함께 울었어요. 첫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습기 때문에 이불이 눅눅했고 밤새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밤만 되면 어디선가 쥐가 나타나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끽하는 그 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지연이와 아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행복해 보였죠. 카페 인테리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소파를 놓고 저기에는 큰 창문을 내자. 그들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지하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화장실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지하에는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작은 변기 하나와 세면대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을 쓸 때마다 역류했어요. 샤워는 꿈도 꿀 수 없었죠. 저는 매일 새벽에 몰래 위층 화장실로 올라가 씻었습니다. 며느리와 마주칠까봐 조마조마하면서요. 주방도 형편없었습니다. 지연이가 말했던 작은 주방이란 건 전기레인지 하나와 개수대가 전부였어요. 환기도 안 되고 환기구도 막혀 있어서 뭘 조리하면 연기가 그대로 차올랐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원래 기관지가 약한 편인데 그 환경에서는 더욱 심해졌어요. 밤마다 기침 소리가 지하 전체를 울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제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가렵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곰팡이 알레르기입니다. 환경을 바꾸셔야 해요. 이런 곳에서 계속 사시면 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경을 바꿀 수가 없었죠.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이가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반찬이에요. 그녀는 봉투를 툭 던지듯 테이블에 올려놓고는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김치와 멸치볶음 몇 개가 들어 있었죠. 그것도 이미 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먹다 남은 걸 준 것 같았어요. 이게 사람 대접이냐? 저는 그 봉투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올라가 봤자 또 싸울 뿐이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냥 그 반찬을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밤이 되면 위층에서 파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가 친구들을 초대한 모양이었죠.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지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와, 언니 집 진짜 좋다. 카페도 대박일 것 같아. 그들의 즐거운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어둡고 차가운 지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기침은 멈추지 않았으며 피부병은 온몸으로 퍼졌어요. 남편은 저보다 더 심했습니다. 폐렴 증세까지 보여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겨우 돌아왔죠.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지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뭐예요? 그녀의 말투는 이제 존댓말조차 제대로 쓰지 않았어요. 지연아, 너희 아빠가 많이 아프셔. 병원에서 환경을 바꾸래. 우리 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없을까? 제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이미 저희가 다 꾸며놨어요. 카페 오픈도 준비 중이고요. 불편하시면 요양원 알아보세요. 제가 요양원 정보 좀 찾아드릴게요. 요양원. 그 말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산 건물에서 제 며느리가 저더러 요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죠. 어머님 나이에 요양원 가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거기는 간호사도 있고 밥도 나오고 좋잖아요. 그때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봤어요. 아들아, 너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 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하지만 아들은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뒤에 숨어서 말이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나와. 똑바로 서. 내 엄마 얼굴 좀 봐.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키운 건 아들이 아니라 겁쟁이였구나. 엄마보다 아내의 눈치를 보는 비겁한 인간이었구나. 좋아.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 안 갈 거야. 요양원도 안 가고 이 지하에서도 안 나갈 거야. 이건 내가 산 건물이고 나한테도 살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 너희가 나를 쫓아낼 순 없어. 제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다음 날부터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하로 내려오는 전기를 끊었어요. 갑자기 불이 꺼지고 냉장고도 멈췄죠.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항의했지만 지연이는 공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끄는 거예요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이란 게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됐어요. 전기가 없으니 지하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촛불을 켜고 생활했어요. 21세기에 촛불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남편은 어둠 속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쳤죠. 피가 났지만 제대로 치료도 못했어요. 물도 끊겼습니다. 화장실 물도 세수할 물도 없었죠. 저는 밖에 나가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그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 볼일을 봐야 했어요. 제 나이가 70이 다 됐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은 지하 입구에 자물쇠를 채워놨습니다. 저는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한겨울밤에 밖에서 떨며 문을 두드렸죠. 문 좀 열어줘. 제발.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계단참에서 떨며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나타나 자물쇠를 열어줬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실수로 잠가놨나 봐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죠. 카페가 오픈했습니다. 위층에서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친절한 카페 사장님이 되어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밝은 목소리가 지하까지 들렸죠. 하지만 그 발밑 지하에서는 시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떨고 있다는 걸 손님들은 알까요? 어느 날 밤 저는 견딜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나가자. 이러다가 우리 둘 다 죽겠어.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나가면 우리 갈 곳이 어딨어? 이것들한테 건물을 그냥 넘겨줄 거야? 안 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에서 쫓겨날 순 없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나가는 순간 이 건물은 완전히 저들 것이 되는 거였죠. 30년의 땀과 눈물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참기로 했어요. 버티기로 했죠. 하지만 제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기침이 심해져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피부병은 온몸으로 번져 긁으면 피가 났죠. 관절은 부어올라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지하 바닥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 너머로 며느리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탁탁탁. 경쾌한 발소리였죠. 그녀는 행복했을 겁니다. 제가 일군 공간에서 제 돈으로 산 건물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행복을 누리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않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제 것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우리 변호사한테 가야 해. 남편이 놀라 눈을 떴어요. 변호사? 무슨?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기억해? 우리가 건물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로 했잖아. 부양 의무 조항이 있다고.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 그게 있었지.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받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제대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지하를 나섰어요.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계단을 올라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쌓은 30년을, 내 인생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지하의 어둠에서 벗어나 햇빛을 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옷은 며칠째 제대로 빨지 못해 구겨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부끄러울 것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법무사 김 선생은 저희 부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야위셨네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죠. 선생님, 증여 취소할 수 있나요? 제 첫마디에 김 선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의 말에 저는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건물을 증여했는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깨졌는지, 지하방으로 쫓겨난 이야기, 전기와 물이 끊긴 이야기, 한겨울 밤에 밖에서 떨었던 이야기까지 모두요.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계속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김 선생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사모님, 다행히 저희가 부담부 증여로 계약을 진행했죠. 기억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이 권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명시된 부양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수증자, 그러니까 아드님이 부모님을 부양할 의무를 명확히 적어놨어요. 주거 제공, 생활비 지원, 적절한 대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은 서랍에서 우리의 증여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했죠. 여기 보세요. 수증자는 증여자에게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월 생활비를 지급하며 인간적 대우를 보장한다. 이 조항이 명백히 위반됐습니다. 지하실은 적절한 주거 환경이 아니고 전기와 물을 끊는 건 인간적 대우가 아니죠. 게다가 생활비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임대료도 주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요. 김 선생은 펜으로 종이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정말요? 남편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정말 건물을 되찾을 수 있나요? 김 선생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100% 보장할 수는 없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겪으신 일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진이 있어요. 지하방 상태를 찍어뒀어요. 곰팡이 핀 벽, 축축한 바닥,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거였는데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사진 찍는 법은 배워뒀었죠. 화면을 넘기며 지난 몇 달간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김 선생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두운 지하실, 곰팡이가 핀 벽, 낮은 천장, 작은 환기구, 그리고 제 부은 손가락과 피부병이 번진 팔 사진까지.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병원 진단서는 있으신가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피부과, 정형외과, 내과 진단서예요. 의사들이 모두 환경 때문이라고 했어요. 김 선생은 진단서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인정할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증여계약 위반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죠. 만약 그들이 응하지 않으면 그때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급한 경우라면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판결이 나기 전에라도 일단 원상태로 돌려놓는 거죠. 김 선생의 설명에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저희 형편의 변호사 비용을 낼 여력이 있을지 걱정이었죠. 김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착수금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저는 남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우리 할 수 있을 거야. 저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반드시 이길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지하의 어둠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었어요. 끝이 보였죠.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끝날 거야. 일주일 후 김 선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곧 아드님 댁에 도착할 겁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며느리와 아들이 그 서류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예상대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지연이가 지하로 내려와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는 손에 내용 증명 서류를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게 뭐냐고요? 증여 취소? 법원 소송? 어머님이 정말 우리를 고소하시려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은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가 약속을 안 지켰잖니.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거지.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죠. 부양 의무. 증여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 적절한 주거 환경 제공, 생활비 지급, 인간적 대우. 너희가 하나라도 지킨 게 있니? 제 말에 지연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내려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우리를 고소하려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섞여 있었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배신? 내가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내 엄마를 지하에 가두고 전기 끊고 물 끊고 한겨울에 밖에서 떨게 한 게 누군데? 그건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생활이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 이제 와서 이해를 구해? 늦었어. 지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야말로 효도를 강요하신 거잖아요. 건물 주면서 우리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녀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효도를 강요?
내가 언제? 나는 그냥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증여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지키라는 거지. 그게 강윤이? 제 말에 지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 취소해줘. 우리 잘못했어. 다시 잘할게. 이제 와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희가 나를 지하로 보낼 때, 물을 끊을 때,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할 때, 그때 생각했어야지. 이제는 법이 판단할 거야.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소리쳐도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날 밤 위층에서 격렬한 말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싸우는 것 같았죠. 다 당신 잘못이야. 내 잘못? 당신이 엄마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의 싸움 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괴로운 건 저희가 아니라 그들이었죠. 며칠 후 김 선생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상대방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답니다. 저는 예상했다는 듯 대답했어요. 뭐래요? 김 선생이 말했습니다. 원상 복구하겠다고 합니다. 사모님을 다시 2층으로 모시고 지하는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물 명의도 돌려받을 거예요. 증여 완전 취소입니다. 김 선생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모님, 상대방이 사과하고 조건을 이행하겠다는데 명의까지 돌려받으시겠어요? 그건 좀. 선생님,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몇 달을 지하에서 지냈는지 아세요? 제 몸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아세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들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어요. 그냥 법적 문제가 두려워서 회유하려는 거예요. 김 선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괜찮겠어?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적이야. 이제 와서 가족인 척할 필요 없어.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에 가는 길 저는 긴장했지만 동시에 담담했어요. 할 말은 다 준비했고 증거도 충분했죠. 법정 안에 들어서자 저쪽에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변호사를 대동했더군요. 재판이 시작되자 먼저 우리 측 변호사가 발언했습니다. 증여계약 위반 사실, 부양 의무 불이행, 열악한 주거 환경 제공 등을 조목조목 설명했죠. 사진 자료와 진단서를 제출했고 저는 증인석에 서서 직접 증언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시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아니, 단 하나의 조건, 저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증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죠.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은 과장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최선을 다해 원고를 모셨습니다. 지하실도 적절히 개조하여 거주 가능하게 만들었고 필요한 지원을 모두 제공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우리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기와 물이 끊겼습니까? 왜 원고는 한겨울에 밖에서 떨어야 했습니까? 이것이 적절한 거주 환경입니까? 증거 사진들이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곰팡이 핀 벽, 축축한 바닥, 낮은 천장.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재판장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은 우물쭈물했어요. 그게 일시적인 상황이었고 재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일시적?
몇 달이나 계속된 상황을 일시적이라고 하십니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대출 이자를 갚느라 힘들었습니다. 재판장이 그녀를 쳐다봤어요.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를 학대할 이유가 됩니까?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추가 자료 제출을 명령했죠. 법정을 나서며 저는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그가 제 아들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의료 전문가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제 피부가 담당 의사였죠. 환자의 피부병은 명백히 환경적 요인입니다. 곰팡이와 습기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면 폐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정형외과 의사도 나왔습니다. 환자의 관절염 악화는 습하고 추운 환경 때문입니다. 특히 지하실 같은 곳에서 생활하면 증상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재판의 분위기는 완전히 우리 쪽으로 기울었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웃 주민의 증언이었죠. 카페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 건물 옆에 30년째 살고 있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다 봤습니다. 한겨울에 밖에서 떨고 계시는 걸 제가 봤어요. 며느리가 문을 잠가서 못 들어가신 거예요. 이웃의 증언은 강력했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진술이었으니까요. 상대 측 변호사는 반박하려 했지만 이웃은 단호했어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본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재판에서 재판장이 최종 의견을 물었습니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법정 안을 둘러봤어요. 아들과 며느리, 재판장, 방청객들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일하며 살았어요. 겨울에 손이 얼어터져도 여름에 땀띠가 돋아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오직 하나 제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30년을 일해서 번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할 때 기꺼이 그 건물을 넘겨줬어요. 제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저를 지하로 보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권리를 되찾으려는 거예요.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것을 당당히 돌려받으려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제 내 인생에서 내려가야 해.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저는 모든 걸 쏟아낸 것 같아 홀가분했습니다. 2주가 지나고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 피고는 증여계약에 명시된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증여는 취소되며 건물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겼어요. 정말로 이긴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남편의 손을 잡았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들은 멍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법정을 나서며 김 선생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사모님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선생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긴 건 정의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라는 걸요.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저는 남편과 함께 건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췌했지만 그래도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눈빛이었죠. 건물 앞에 서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 것이었다가 빼앗겼다가 다시 제 것이 된 이 건물. 30년의 땀과 눈물이 서린 이곳이 드디어 제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1층 카페는 아직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지연이는 카운터에서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들어서자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죠. 저는 조용히 지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업 중단해. 이제 여기 내 가게 아니야.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손님들 계시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들한테 사과하고 내보내. 지금 당장. 지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손님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몇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가자 카페 안에는 저희 셋만 남았죠. 열쇠 내놔.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이는 주머니를 더듬거리며 열쇠를 꺼냈어요. 하지만 제 손에 주지 않고 테이블 위에 던졌죠. 쨍그랑 소리를 내며 열쇠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주워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2층도 비워.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봤어요. 언제까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 대답에 지연이는 비웃었죠. 오늘이요? 불가능해요. 짐도 많고 이삿짐 센터도 불러야 하는데. 그건 내 문제야. 법원 판결이 나왔어. 이 건물은 이제 내 거야. 너희는 무단 점유자일 뿐이지. 제 말에 지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려고요? 우리도 갈 곳이 필요해요. 최소한 일주일만이라도.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지하로 보낼 때 일주일 유예를 줬니? 아니잖아. 그날 바로 내 짐을 싸놓고 쫓아냈잖아. 지연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한 차림이었죠. 저를 보자 아들은 멈춰 섰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들었지? 오늘 중으로 나가. 엄마, 제발. 아들이 계단을 내려오며 애원했습니다. 우리 좀 생각해줘.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우리 어떡해.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생각해달라고? 내가 나를 생각해줬을 때가 언제였니? 내가 지하에서 떨 때, 전기 끊겨서 어둠 속에 있을 때, 너는 나를 생각해줬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는 무릎까지 꿇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를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너희는 이미 선을 넘었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지연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전세금도 다 빼서 대출 갚는 데 썼고,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집도 없어요. 제발 한 달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달?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가 나한테 한 달의 유예를 준 적이 있니?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지. 그러니까 나도 안 줘. 공평하잖아.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오전 10시야. 오후 6시까지 모든 짐을 싸서 나가. 그때까지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거야. 경찰이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범죄자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을 불러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불법 점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법원 판결 나왔으니까 경찰도 너희 편 들지 않아.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봐줘. 내가 내 아들이잖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아들,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야. 진짜 아들이었다면 엄마를 지하로 보내지 않았을 거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해. 내 눈물에 더 이상 안 속아. 이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짐이나 싸. 저는 돌아서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제 뒤를 따라왔죠. 2층에 올라가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때 제가 살던 그 공간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벽지도 새로 발랐고 바닥도 고급스러운 원목 마루로 바뀌어 있었죠. 넓은 거실에는 비싼 소파와 대형 TV가 놓여 있었고 주방은 최신식 싱크대와 가전제품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이렇게 꾸며놨구나.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건물로 대출받은 돈으로 말이야.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다시 제 것이 되니까요.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와 붙박이장, 드레스룸까지. 지연이가 말했던 그 드레스룸이었어요. 옷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명품 가방들도 보였습니다. 이게 다 내 돈으로 산 거겠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계단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올라왔어요. 지연이와 아들이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죠. 가구는 못 가져가고 옷가지와 소지품만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이 짐 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지연이가 드레스룸에서 옷들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지켜볼 뿐이었어요. 아들은 책을 박스에 담으면서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도 아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고 더 이상 그에게 해줄 말도 없었죠. 오후 3시쯤 짐의 절반 정도가 트럭에 실렸습니다. 지연이가 잠시 쉬며 물을 마시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물 마시지 마. 지연이가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물 한 잔도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나한테 그랬잖아. 지하에서 물 끊었잖아. 지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수치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는 물컵을 3개 싱크대에 내려놓고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야 내가 당한 일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겠니? 오후 5시 드디어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지연이와 아들은 텅 비어버린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정말 이게 끝이야? 그의 목소리는 힘없었어요. 응, 이게 끝이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내 인생에서 내려가는 거야. 영원히.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인데.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너는 엄마를 지하로 보냈을 때 이미 아들이기를 포기한 거야. 지연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혼자 늙으시면서 외로우실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 찾아도 소용없어요. 저는 비웃었어요. 후회? 외로움? 너희한테 당하는 것보다는 혼자 늙는 게 100만 배 낫지. 그리고 나는 너희 없어도 잘 살 거야. 갑시다. 아들이 지연이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둘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는 창문으로 그들이 트럭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고 점점 멀어지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죠. 그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끝났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저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우리 해냈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건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층 카페를 폐쇄했어요. 모든 기물을 처분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렸죠. 그리고 2층도 다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해놓은 인테리어는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과했죠. 공사 기간 동안 저는 잠시 근처 모텔에서 지냈습니다. 지하로 다시 내려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곳은 이제 다시 창고로 만들 생각이었죠.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 후 공사가 끝났습니다. 2층은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었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편안한 딱 제 나이에 맞는 분위기였죠. 남편과 저는 그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집, 제 공간으로 돌아온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첫날 밤 저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의 낮은 천장이 아니라 높고 시원한 천장이었어요. 창문으로는 달빛이 들어왔고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죠. 살아있는 기분이야. 제가 중얼거리자 남편이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살아있는 거야.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줘야 할까?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 하지만 결국 저는 답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힘들어. 월세방에서 겨우 살고 있어. 조금만 도와줄 수 없어?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힘들다고? 월세방에서 산다고? 그게 제가 지하에서 겪은 것과 비교가 되나요?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지하에서 살 때 너희는 도와주지 않았잖아. 이제 와서 도움을 구하지 마. 너희는 스스로 선택한 거야.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저는 아들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문자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나자 지연이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아들 번호가 차단돼서 이메일로 보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죠. 반성? 기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들이 저를 지하로 보낼 때, 물을 끊을 때, 한겨울에 밖에서 떨게 했을 때, 그때 생각했어야 했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용서는 제 사전에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고 건물 앞에 심은 꽃들이 피어났어요. 저는 아침마다 그 꽃들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평화로웠죠. 지하의 어둠에서 벗어나 다시 햇빛 아래로 나온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예전에 시장에서 알던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소문 들었어요. 아들한테 건물 뺏겼다가 다시 찾았다면서요? 저는 차를 내오며 대답했어요. 응, 그래. 힘들었지만 결국 이겼어. 지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포기할 수 없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내 인생이었으니까. 30년의 땀과 눈물이 서린 곳이었어. 그걸 그냥 빼앗기고 살 순 없었지. 지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아들이랑은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연 끊고 살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으로선 다시 볼 생각 없어. 어쩌면 평생 이렇게 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아들한테 학대당하는 것보다 나아. 지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더운 날씨였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에어컨을 켜고 시원한 방에서 TV를 보며 지낼 수 있었죠. 지하의 습하고 더운 공기를 생각하면 이곳은 천국이었습니다. 남편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폐렴 증상도 사라지고 기침도 멈췄죠.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저는 옥상에 올라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해가 건물 사이로 지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한 거야.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찾은 거야. 아들은 어떡하고? 남편이 또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애는 이제 어른이야. 스스로 책임져야지. 우리가 평생 떠받들어 줄 수는 없어. 그 애도 이번 일로 배웠을 거야.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가을이 왔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저는 가끔 시장에 가서 옛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워했죠. 정말 대단해. 우리는 그럴 용기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용기가 아니라 생존이었어. 살기 위해서 싸운 거지.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지연이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수척해 보였어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이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몇 걸음 가다가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이는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죠. 지난 겨울 제가 지하에서 떨고 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실내에서 눈을 감상할 수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 남편이 제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응, 드디어 따뜻한 겨울이야. 우리는 그렇게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혼자 건물 옥상에 올라가 해돋이를 봤어요.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떠오르는 해를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거야.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어느 날 법무사 김 선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아드님 측에서 항소를 포기했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끝났대. 완전히.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조촐하게 축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맛있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제대로 쉬는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잔을 들었어요. 우리의 승리를 위해. 건배. 몇 달 후 저는 1층을 작은 상점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그들은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죠. 매달 임대료를 꼬박꼬박 냈고 건물 관리도 잘 해주었습니다. 이래야 임차인이지.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어느 봄날 꽃집 주인이 꽃다발을 들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모님, 이거 드리려고요. 감사하다는 표시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걸 주시나요? 꽃집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덕분에 제 꿈을 이뤘어요. 좋은 자리에 좋은 임대료로 가게를 열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 꽃다발을 받으며 뭉클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람 사는 거구나. 서로 고마워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게 가족 사이에도 있어야 하는 건데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걸 몰랐죠.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거였어요. 계절은 다시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 저는 이제 완전히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꽃에 물을 주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었죠.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기도 했어요. 아들에 대한 생각은 가끔 들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지하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곰팡이 냄새, 차가운 바닥, 어둠 속의 외로움. 그러면 연민은 사라지고 다시 마음이 단단해졌죠. 후회하지 않아?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버려둔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내가 버린 게 아니야. 그 애가 나를 버렸어. 나는 그냥 내 것을 지킨 거야. 그것뿐이야. 밤에 잠들기 전 저는 가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나는 잘했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글씨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뜯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뜯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어요.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내용이든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나이를 먹어갔고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어요. 제 집에서, 제 공간에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 느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 살았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았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당당하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깨지도 않았어요. 그저 평화로운 잠이었죠.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제 모습으로 시장 바닥에서 힘차게 일하고 있었어요. 그 꿈은 행복했습니다. 사람은요, 돈을 쥐어주는 순간 그 본색이 나오는 법입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다 내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괴물로 만드는 독약일까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모를 지하방으로 보내는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단돈 1원도 없다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때 반드시 법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부담부 증여든 조건부 증여든 무언가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죠. 저처럼 30년 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 건물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연을 끊었죠. 후회하느냐고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하의 어둠 속에서 떨던 그날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들과 며느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싸워 되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 교육 철학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미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